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우리 어떻게 투자 의사결정 내려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을 위해서 우리 김수정 선임 매니저님께서 계속 오고 계시죠. 오늘 또 초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타이거 ETF 김수정입니다. 네, 오늘은 엔비디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엔비디아 관심 많으시고 또 AI 반도체 관심 많으십니다. 뭐 최근에 AI 반도체 특히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실적도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괜찮았는데 근데 아마도 그 향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그러니까 실적이 증가할 거라고는 보고 있지만 증가세가 이제 좀 주춤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AI 버블이라는 우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회피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AI 혹은 AI 반도체 좀 명확하게 시장을 좀 전망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투자 의사결정해야 될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괜찮으세요? 그럼요. 네. 저는 뭐 AI나 엔비디아 반도체 미국 증시 관심이 많으니까 일단 많은 분들을 주목을 받았던 엔비디아 2분기 실적부터 살짝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뉴스에 너무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예. 일단은 전년 동기 대비 122%나 매출 성장을 이루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숫자를 보고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기업이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이렇게까지 성장률을 보여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근데 네. 시장의 반응은 달랐죠. 그래서 숫자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영업이익도 실적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 매출도 실적 예상치를 상회를 했는데 이제 시장을 실망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지난 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262%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좀 덜하네라는 아쉬움을 토로했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서프라이즈에 대한 폭이 좀 시장이 기대했던,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가 여기 있으면은 지난 분기에는 이 정도의 실적 기록을 했는데 이번에는 시장 기대치가 여기 있었는데 이 정도의 실적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폭이 줄어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기대감이 너무나도 컸던 그런 현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 대선이나 그 다음에 지금 미국 경제가 한창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투심에 작용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엔비디아도 카드를 꺼냈죠. 500억 자사주 매입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시장은 보통은 좋아라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일이니까. 근데 이걸 보고 얘네들 생각보다 고성장 고수익 낼 자신 없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판단을 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적에서 저희가 봐야 될 건 시장의 반응도 중요한데 숫자가 제일 정확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숫자만 보면은 엔비디아는 다시 한번 AI 반도체 성장성을 확실하게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 대선이나 금리나 폭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반영이 된 거고 AI 반도체 칩 시장이 저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번 영상에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AI 시장에 대해서 막 말씀드리면서 지금 버블은이라고 보지 않고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좀 AI의 중요한 기업들을 테크 기업들 위주로 봤다면 이번에는 반도체 기업들 위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여기서 빠르게 처리하는 거는 반도체가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챗GPT가 느리면 사람들이 쓸까요? 안 쓰겠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 갤럭시 온디바이스 AI 되는 그런 번역이나 이런 게 느리면 안 쓰고 말죠. 그냥 내가 어렵더라도 하고 마는데 그래서 빠르게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빠르게 처리하는 건 AI 반도체가 필요하고 결국에는 인프라가 깔려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인프라와 AI 반도체 칩은 같이 가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기네들이 데이터 센터가 15년 동안 장기 자산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앞으로 AI 반도체 칩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AI 반도체 칩에 대한 시장 전망은 딱히 그렇게 많이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글로벌
글로벌 뉴스와이어라는 기관에서는 여전히 AI 반도체 칩 성장을 연평균 38%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브레이니 인사이트라는 다른 기관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향후 10년 동안 AI 반도체 칩 시장에 대한 매출 성장률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성장성은 크게 훼손되지 않았고, 이번 엔비디아 실적을 봤을 때 주가는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수처럼 봤을 때는 성장성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좀 첨언을 드려보면 아까 그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그러니까 매출액 기준으로도 네네. 이렇게 매출액이 큰 기업이 10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보이는 것,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이제 정말 대단한 물가 거예요. 상승률도 좀 비슷하게 비유를 하는데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100% 오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르면 여전히 1,000원 오른 거지만 근데 상승률은 50%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덩치가 커질수록 그만큼 큰 매출액의 증가세를 보여도 성장률은 떨어지는 법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GDP 규모로 큰 미국 같은 나라가 2%대 성장을 유지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라는 거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견지에서 봤을 때 성장률이 좀 떨어지는 것에 너무 반응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첫 번째. 두 번째는 실물 경제적으로는 어쨌든 AI의 보급, 또 AI 보급을 위한 AI 반도체의 보급, 이런 게 지속적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는데, 시장은 계속 커져가고 있는데 아마도 좀 과열됐다가 좀 과잉 기대감이었다가 기대감이 또 빠졌다가 또 다시 기대감이 조성됐다가 왔다 갔다 주식시장에서의 흐름만 같이 가늠해 보신다면 그 전에 나오셨을 때도 마찬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실물 경제적으로는 AI의 산업의 형성하는 정도는 리니어하게 쭉 갑니다.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과잉 오버밸류를 에스티메이트 했다가 다시 꺾였다가 저평가했네 다시 고평가하고 버블이 형성됐다 빠졌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실물 경제적으로 우상향하는 산업 안에서 플럭처에이션이 있는 것과 우하향하는 실물 경제의 국면에서 플럭처에이션이 있는 것은 완전 다른 다르거든요. 얘기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견지를 갖고 이 AI나 AI 반도체 시장을 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도 좀 드려요. 그 말씀 주셨던 그런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또 AI 반도체 산업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는데 저도 그렇지만 정말 저는 이 AI 산업에 있는 그 기업들을 만나면 더 체감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을 다녀왔거든요. 반도체 연구소가 있어요. 정말 이 AI에 대한 수요는요. 뭐 이거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실물 경제가 없다시피 합니다. 그만큼 AI는 또 AI 반도체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산업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시장이 기대감이 너무 컸을 때도 있고 또 매크로적인 이슈들도 있죠. 금리 인하 비컷 할 거야라고 기대했다가 비컷이 아닌가봐 하면서 빠지는 거죠. 이때 이미 투자됐던 영역에서 많이 빠지니까 매크로적인 이슈 때문에도 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투자의 결정을 내려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제 AI 반도체의 세부 섹터로 좀 들어가 볼게요. 네. 뭐 AI 반도체 외에도 그 안에서도 좀 다양한 분야가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AI 팹리스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뭐 파운드리도 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HBM과 같은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도 있고요. 이런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AI 반도체 밸류 체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저는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섹터가 더 리딩할 것인지, 더 유망할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이미 공감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반도체를 말씀 주신 그 세 가지로 좀 나눠보자면 팹리스 기업들은 설계만 하는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를 그려내는 사람들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파운더리 업체들은 그거를 수주를 받아서 전문적으로 생산을 최대치로 잘해줄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인 거고 IDM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A부터 Z까지 다 하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지금 시장을 리드하고 앞으로도 AR 반도체 시장을 리드할 그 반도체 기업들만 뽑아주세요라고 저한테 문의를 주신다면 아무래도 팹리스 기업들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그다음에 퀄컴, 암 이런 회사는 다 팹리스 기업들이에요. 근데 이 팹리스 기업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AI 서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엔비디아처럼 GPU 만드는 회사인지 아니면은 뭐 갤럭시처럼 온디바이스, 아이패드나 이런 데 탑재되는 온디바이스 AR 반도체 칩을 만드는지에 따라 나뉘는 거지 사실상 지금 각광을 받고 앞으로도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은 AR 반도체 팹리스 기업들입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주셨어요. 저는 이 반도체 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 산업에 있어서의 그 밸류 체인을 그려보면 이게 R&D부터 시작되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제조, 네. 결국은 이제 마케팅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밸류 체인을 쭉 그려보면 부가가치 수준으로 봤을 때 스마일 커브를 그린다라는 게 이게 소위 그냥 이론이에요. 스마일 커브. 그러니까 밸류 체인의 스마일 커브. 그러니까 여러 섹터들이 있지만 R&D 영역에 설계 영역에 이쪽에 있는 디자인, 설계, R&D 이쪽 영역에 있는 경우는 밸류가 기본적으로 높고요. 제조의 매니팩처링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팹리스 영역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부분도 가치적인 측면을 본다면 또 기술 격차라든가 추격이 어려운 영역 뭐 이런 영역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공감을 좀 저도 표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팹리스나 파운드리나 또 IDM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각 분야에 이렇게 집중하는 반도체 회사고 이 세 개 분야에서 팹리스가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왜 유독 팹리스인지. 팹리스가 뭐 저도 이제 부가적인 설명을 드렸지만. 그럼요. 선임 매니저님께서 보셨을 때 왜 유독 팹리스가 더 기대된다고 하시는지 선임님의 입장에서 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약간 교수님이 앞에서 말씀 주신 내용이랑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일맥상통한데 일단은 반도체로만 한정지어서 봤을 때 팹리스가 이렇게까지 주인공이 됐던 적이 되게 근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좀 이제 역사라고 하기 그런데 좀 옛날로 돌아가 보면 1980년대에서 반도체 회사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공장을 가지고 설계부터 제조까지 다 하는 그런 회사들이 가장 주목을 받았었죠. 왜냐하면 그때는 옛날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나 뭐 냉장고에 들어가는 반도체라던가 이런 것을 제조하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각광을 받았다면은 1987년도에 TSMC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생산에 포커스해가지고 생산을 한번 제일 잘해보자. 그래서 파운더리와 팹리스가 나뉘기 시작합니다. 근데 1987년도에 TSMC가 등장한 이후에 1990년도에 어떤 시대가 왔냐. IT 산업으로 봤을 때는 PC의 시대가 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로 인해서. 그러면 점점 더 고도화된 반도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좀 설계에 좀 역량을 치중해 볼게요. 라고 얘기한 회사들이 팹리스 기업들인 거고 그 팹리스 기업들이 만든 고성능 반도체 점점 더 고성능이 되고 결국에는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오면서 더 작고 더 수많은 기능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반도체가 필요해졌는데 그런 것들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정말 R&D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우리는 포커스를 할게라고 얘기하는 회사가 팹리스. 근데 그 고성능, 고기능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들이 파운더리. 그러다 보니 IDM 업체들이라 그러죠. A부터 Z까지 본인들이 다 했던 회사들도 파운더리 업체한테 생산을 맡기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니면 분사를 하거나 그래서 AMD가 원래 가지고 있던 파운더리 시설인 글로벌 파운더리스가 분사를 했던 거고 결국에는 AMD는 자일링스라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팹리스에 더 치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팹리스 회사를 인수를 했죠.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팹리스와 파운드리의 경계가 명확해졌고 그다음에 IDM과 IDM 회사의 경계가 명확해졌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스토리를 딱 보셨을 때 그러면은 첨단 기술을 다루고 앞으로도 계속 그 자변지박적이면서 새로운 신기술을 발표할 회사들이 어딘지는 감이 오실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가 팹리스 회사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온디바이스 AI 시대에서 가장 각광받을 주목으로 뜨고 있는 회사가 아미인데 이 회사도 팹리스 기업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IP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케이덴스 같은 회사들도 결국에 팹리스 기업인데 반도체 설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들이 성장률이 더 좋고 뭔가 돈을 더 잘 벌고 이런 거를 숫자로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마진율을 한번 보여드리면 팹리스 기업들과 IDM 업체들의 마진율을 딱 대놓고 비교해 보면은 결국에는 팹리스가 마진율이 좀 더 높습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반도체에서 그런데 GPU를 보더라도 이제 엔비디아가 마진율이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NPU를 보더라도 퀄컴이나 삼성을 비교해 봤을 때 삼성은 IDM 회사입니다. 네, 퀄컴과 삼성을 비교했을 때 마진율은 퀄컴이 더 좋아요. 그리고 이제 FPGA라 그래서 이제 또 다른 AI 반도체인데 이거를 AMD와 인텔이 같이 만드는데 IDM 업체와 AMD라는 팹리스 회사를 마진율을 비교했을 때는 AMD가 확실히 더 높습니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더 높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 측면에서도 아무래도 팹리스 기업들이 더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질문은 이렇게 떨어지죠. 마진율이 높다고 마진율이 왜 높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에 대한 답변은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술 혁신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R&D만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규모 비용 집행이 보통 다 R&D인 거지 막 공장 부지를 사고 막 공장을 엄청나게 크게 가져가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본인들이 잘하는 일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 개발을 위해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했을 때 남는 게 더 많은 겁니다. 네, 그래서 R&D에 팹리스 기업들이 투자하는 규모와 IDM 업체들이 투자하는 규모를 비교를 해봤을 때는 결국에는 팹리스 기업들이 투자를 더 많이 해서 아까 전에 교수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부가가치가 더 높은 분야는 아무래도 R&D를 많이 투자를 하고 결국엔 거기서 이제 설계라던가 아이디어, 혁신적인 기술력이 나오는 딱 거기 앞단에 있는 회사들인데 그래서 저희가 팹리스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에는 이거를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팹리스 회사가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정말 엄청나게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AI 반도체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파운드리 업체들을 보고 너네 누가 만들어줄 수 있어?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엔비디아가 갑인 거죠. 물론 TSMC 같은 회사는 너무나도 고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본인도 수주를 따와서 생산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반도체의 시작이 이제 팹리스 기업들인 경우들이 많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첨단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AI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팹리스 업체들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성장성도 크고 더욱더 돈을 좀 더 잘 벌 수 있는 그러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말씀 잘해주시네요. 제가 너무 말씀 잘해주셨지만 혹여나 물론 이제 반도체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이 용어들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네네. 그냥 넘어가신 것 같은데 혹여나 여러분 이제 반도체를 접한다라고 하시는 분을 위해서 좀 친절하게 쉽게 잠깐 하나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AI 반도체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요 섹터를 구분해 보면 하나가 팹리스라고 하셨어요. 이제 팹리스는 뒤에 있는 리스처럼 공장이 없다는 뜻이에요. 공장 없이 사업한다 뭐예요? 설계 회사다 이 뜻입니다. 파운드리는 아시겠죠? 제조만 한다. 매뉴팩처링 회사. TSMC를 생각하시면 제일 좋고. 그리고 말씀하신 IDM이 있는데 IDM에서 다른 건 좀 다 빼시고 I만 생각하셔도 좋아요. 이 I가 인티그레이티드거든요. 다 한다예요. A부터 Z까지 다 한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회사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구분을 하시고요. 이 중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기대되는 것들 AI 반도체 투자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망한 건 팹리스겠구나라고까지 지금 이야기가 전개가 된 거죠. 맞습니다. 네. 그 팹리스 분야에서 이제 AI 관련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죠? 팹리스 기업 중에서도 AI 관련해서 또 네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들만 특별하게 선별된 그런 ETF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 그런 ETF 상품을 출시한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이거 이게- 꼭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왜냐면은 이렇게 전개가 될 걸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네. 이제 AI 반도체 관련해서 팹리스 기업들만 모아가지고 ETF를 만들어서 9월 24일 날 타이거 미국 AI 반도체 팹리스 ETF가 상장이 됩니다.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AI 반도체 시장은 아무래도 팹리스 쪽으로 곽강을 받기 마련이기 때문에 팹리스 기업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팹리스 모델을 통해서 반도체 관련된 매출을 창출하는 회사들, AI 반도체 관련된 매출을 창출하는 회사들, 설계 및 판매를 주요로 하는 회사들을 담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네트워크 인프라 구성 요소를 담당하는 회사들, 제품군에서 매출을 발생하는 그런 기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IP, EDA, 통신 관련되어 있는 칩들, 그다음에 AI 가속기를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기업들을 말씀을 드리면 엔비디아, 뭐 브로드컴, 퀄컴, 암, 그다음에 시놉시스, 케이던스 이런 회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많이 와닿으시죠?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정말 높고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유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는 브로드컴, 퀄컴 이런 순서로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 어떻게 제가 이해가 됐냐면요. 우리나라가 항상 이제 올림픽 경기 가면 메달을 많이 따옵니다. 기대 이상입니다. 정말 인구 규모 같은 것들을 고려해봤을 땐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메달을 매년 기대해도 될 만큼 따오는 그 섹터를 구분해 보면 양궁, 그러면 태권도, 제일 재밌어요 양궁. 유도 뭐 이 정도인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이 중에서도 또 내가 하나만 어디에 베팅을 한다라고 하면 또 양궁이지 않을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AI 반도체까지는 왔어요. 그 중에서도 팹리스가 아닌가. 그 팹리스 영역에서 AI 관련 기업 경영을 하는 그런 기업들을 꼽아나가는 과정이다. 네네.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네, 양궁까지 맞습니다.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맞아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요. 무슨 뜻이냐? ETF에 포함되어 있는 이 대표 이 팹리스 기업들 이들이 정말 AI 반도체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믿음이 가죠. 그냥 단순히 팹리스 기업들만 ETF에 담아낸 건지 정말 AI 시장 영역에서 이 담고 있는 팹리스 기업들이 이만큼 뭐 키맨과 같은 롤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좀 이렇게 당연히 제가 설명드리면 좋은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냥 더 와닿게 설명을 드리면 챗GPT로 시작을 해볼게요. 챗GPT가 사실 이 AI 혁명을 다 일으킨 주체예요, 주체. 네. 근데 챗GPT로 시작된 생성형 AI 시장이 가장 먼저 활개를 치고 있고 여기로부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쏟아붓고 있고 네. 그럼 이 생성형 AI와 가장 상성이 잘 맞는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입니다. 네. 왜냐면은 이 AI 반도체 칩은 정말 쉽게 전기 같은 걸로 말씀을 드리면 직렬 구조가 아니라 병렬 구조로 계산을 해야 돼요. 이 말이 뭐냐? 그러니까 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 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풀고 이러면 안 되고 네, 네. 한꺼번에 4-5개 문제를 화라락 다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랑 비슷한 속도를 얼추 비슷하게라도 낼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네. 근데 이런 병렬 구조를 가장 잘 짜임새 있게 만들고 있는 회사가 엔비디아의 GPU인 거고 이 GPU 쿠다라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연산 최적화가 가능하게 대부분의 생성형 AI가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갑자기 다른 프로그램에 다른 알고리즘을 활용해가지고 다른 거 다 버리고 이제 다른 칩을 사용하자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성장성이 지금 24년도고 챗GPT가 22년도에 나왔으니까 23년도부터 엔비디아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라고 보면은 성장의 폭은 당연히 줄어들죠. 23년도가 완전 생성의 AI가 폭발적으로 이제 시작됐던 시기니까. 그렇지만 AI 반도체 칩에 대한 엔비디아의 위상은 그렇게까지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와 대항마로 맞서서 지금 출시를 하고 있는 게 AMD MI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이 AMD라는 회사도 GPU를 만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FPGA라고 굉장히 생소해요. GPU는 엔비디아 때문에 많이 들어봤는데 FPGA가 도대체 뭔가. 이거는 칩 내부의 하드웨어를 필요에 따라서 재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반도체 칩입니다. 일단 하드웨어 칩 자체를 업데이트 가능하게 하는데 GPU보다 비싸요. 그래서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건 어렵고 이제 우주 방산 로봇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거는 AMD랑 레티스, 결국에는 로봇에 탑재되는 AI 반도체 칩이 필요한데 이거는 조금 더 GPU랑 결합을 해가지고 FPGA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도 담아뒀고, 그 다음은 ASIC인데 이거 브로드컴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ASIC이라는 반도체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설계가 되어 있는 반도체를 통칭하는 거고, 이제 그 AI 학습이 아니라 추론, 이제 글로벌 온디바이스에 관련돼가지고 관심 많으신 분들은 학습 말고 추론만 하는 반도체 칩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NPU고 구글은 이걸 TPU라고 부르는데, 이런 반도체 칩들을 통칭해가지고 이제 ASIC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반도체 칩들을 개발하고 설계하고 이런 회사들이 이제 쫙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AI 서버도 그렇고 온디바이스 AI도 그렇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느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빠르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반도체 칩들 간의 소통의 속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AI라는 거는 우리의 뇌를 본따 가지고 만드는 건데, 사람이 뇌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칩이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뇌에는 신경망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속도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잖아요. 근데 AI 반도체 칩은 이 속도를, 칩들 간의 속도를 높여줘야 됩니다. AI 서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 들어가는 칩렛 위에 있는 칩들끼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의 속도를 올려줄 수 있는, 병목 현상을 없애줄 수 있는 그런 것들, 가속기 말고도 고속통신 IP를 가지고 있는 케이던스라던가 그다음 시놉시스 같은 회사들도 다 ETF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나열해주신 네, 이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미국 기업들이에요. 지금 저는 거시경제를 보니까 네. 거시경제적으로 지금 이 세계 경제에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표현해주는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DUS exceptionalism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계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되는데 미국만 예외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기업들이 잘하고, 미국 기업들 중에서도 ICT 산업,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2.5%인데 ICT 산업의 성장률이 10%가 넘거든요. 근데 그 ICT 산업에서도 아까 제 양궁에 비유했듯이 ICT 산업 안에서도 AI 산업, 또 뭐 플랫폼 산업, AI 반도체 산업, 네네. 이런 데는 성장률이 아까 엔비디아 실적 성장률 말씀하셨잖아요. 네. 미국 경제는 2.5% 성장하는데 엔비디아 실적은 120% 성장하잖아요. 맞아요.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타겟으로 이 이름에도 미국을 넣으신 것처럼 그만큼 미국 기업들을 많이 포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AI 팹리스 반도체 시장에 미국 기업들을 유독 선별해서 이렇게 투자하시는 이유가 뭐 저의 생각도 지금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 뭐 당연히 미국 경제 성장률과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하기도 하지만 네. 사실상 그 반도체, 팹리스 반도체라는 분야를 봤을 때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리드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별, 밸류 체인을 딱 보고 서플라이 체인별 지역의 점유율을 보시면 사실상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분야는 IP와 그 다음에 EDA, 이건 좀 전문적인 용어라고 치면은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것들을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 그 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들이에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로직과 코어 IP, EDA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앞으로도 선도할 가능성이 높죠.
없잖아요. 자본 집약적이고 첨단 기술력이라는 거는 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걸 봤을 때 이 두 개 분야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5%에서 68%. 이거를 단편적으로 IP랑 EDA로 더 축소를 시키자면은 뭐 50% 혹은 90% 정도의 점유율을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 거를 봤을 때 미국이 압도적이다. 이 분야에서 압도적이라는 거를 저희가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고, 앞으로 AI는 반도체는 누가 더 강력한 칩을 빨리 출시를 하는지가 중요해요. 네. 그 반도체 기업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굉장히 심해서 네. 엔비디아도 칩 발표 시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였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건데 그 자기네들 싸움이 결국에 미국 기업들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ETF를 보실 때는 개별 종목은 또 다른 얘기지만 네. ETF는 여기서 경쟁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다 담아놨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이런 그 산업, 팹리스 산업에서의 헤게모니를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상품에서 타이거 미국 AI 반도체 팹리스 이렇게 상품을 구성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냈었던 책 제목이 생각이 나는데 초가속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속도에 그 어떤 경쟁력이 있다. 네네. 그래서 속도를 앞당기는 그런 음. 반도체 기업들을 가지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런 기업들이 이제 미국 기업들이고 또 밸류체인 상에서 설계 영역, 디자인 영역을 다 쥐락펴락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 생태계가 그쪽으로 의존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우리가 주력하고 있지 않은 그런 설계 역량이라든가 아니면 소재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밸류체인을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또 우리나라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그 초가속의 힘을 좀 발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또 갖게 됩니다. 오늘 출연해 주시고 주셨던 그 투자 관련 아이디어 너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 이 AI 반도체 투자에 관해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에 관심이 정말 많으시고 뉴스에도 엔비디아가 오늘 얼마 떨어졌네, 오늘 얼마 올랐네 이런 뉴스들이 정말 많은데, 네. 사실 이 뉴스에 너무 이제 일희일비를 하게 저도 그렇게 됩니다. 당연히 그거는 인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AI 산업이 끝났다라는 거는 다소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실 그런 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AI 반도체에 있어서는 미국의 팹리스 기업들이 정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실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산업 구조를 봤을 때 이거를 헤게모니를 이길 수 있는 회사가 갑자기 나타난다, 그래봤자 미국일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AI 투자를 고민하시는데 AI 반도체 중에서도 나는 팹리스 기업에 집중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타이거 미국 AI 반도체 팹리스 ETF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다양한 AI 라인업이 저희 회사 말고도 굉장히 많아서 AI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지난 영상이나 뭐 이번 영상이나 이제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ETF의 여신이라고 좀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타이거 ETF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수정 선임 매니저님의 좋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참조가 될 만한 의견과 지식, 정보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